제가 준비한 논문은 Understanding and Treating Pusher Syndrome이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최근에 푸셔 신드롬 있는 환자분들을 여러 분 이렇게 지켜보면서 푸셔 신드롬이 뭔지는 대략적으로 알긴 알겠는데 제가 이제 뭐 보호자나 환자분들한테 명확하게 그 정의가 뭐고 왜 이게 증상이 뭐 발생을 하고 뭐 예후는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치료 방향은 어떻게 할지 딱 프로페셔널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공부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게 2003년도 거긴 한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논문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정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퍼스펙티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퍼스펙티브라는 것은 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미리 다들 알고 계시는 개념이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논문 중에 하나의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실험군, 대조군 나눠서 하는 논문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종류의 논문도 있어서 아마 좀 처음 보시는 양식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논문에서 나올 내용은 푸셔 신드롬에 대한 뭐 정의, 그리고 관련 해부학 구조물에 관한 내용, 그리고 뭐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증상들에 나타나는 메커니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행 방향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서 보시면 먼저 푸셔 신드롬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는데 푸셔 신드롬이라는 단어는 1985년에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트로크 환자가 앉아있을 때나 아니면 섰을 때 비마비 측 상하지를 이용을 해서 몸을 마비 측으로 밀어내는 움직임을 보고서 푸셔 신드롬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예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옆으로 넘어지게 되겠죠. 옆으로 환측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치료사들이 똑바른 자세를 만들어 주려고 다시 이렇게 자세를 기울어지게 만들어 주면은 그러니까 똑바른 자세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이 환자분들은 저항하는 힘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증상을 보고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푸셔 신드롬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아큐트 환자분들, 스트로크 아큐트 환자분들 327명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한 10% 정도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런 푸싱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비마비 측 상하지를 컨트라라테럴 투 더 브레인 레전이라고 해서 뇌 손상의 반대측으로 밀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보시면 컨트라라테럴이라고 나오는데 이 컨트라라테럴이라는 표현이 뇌 손상에 대한 반대측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측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마비측, 그래서 파라사이드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리지 않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콘트라라테럴 투 더 브레인 레전이라는 것은 뇌 손상의 반대측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환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마비측 상하지를 환측으로 밀어내는 움직임을 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또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컨트라버시브 푸싱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로크 환자분들이 균형을 잃는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가 스트로크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균형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는 보통 마비측으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비측으로는 서포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비마비측 손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뭔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보통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근데 푸셔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랑은 반대로
뭔가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움직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로크 환자의 그런 밸런스 무너진 거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컨트라버시브 푸싱, 그러니까 푸싱 신드롬을 가진 환자분들은 과연 어떤 우측, 대뇌 방구 손상으로 인한 니그렉트 때문에 이런 푸싱이 일어나는가 라는 거를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데이비스나 옛날 사람들이 좀 연구를 했었을 때 우측 대뇌 방구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니그렉트, 그러니까 편측 무시랑 같이 푸싱 신드롬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걸 봤었대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푸싱 신드롬이 우측 대뇌 방구 손상하고 니그렉트 때문에 발생하겠구나 라고 추측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푸싱 신드롬이 항상 그런 우측 대뇌 방구 손상도 있고 니그렉트도 가진 분들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니까 이제 푸셔 신드롬이 좌측 대뇌 방구 손상 환자한테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327명 환자들 중에서 왼쪽 대뇌 방구 손상 환자들은 47%, 그리고 우측 대뇌 방구 손상 환자분들은 53% 비율 정도로 발생을 하는데 거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우측 대뇌 방구 손상 환자한테만 이런 푸셔 신드롬이 나타난다라고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니그렉트나 안소그노시아 아니면 아파지아, 아프락시아 이런 것들과 푸싱이 함께 동시에 발생한다는 그런 신경병리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또 다른 연구자들도 연구를 해봤는데 23명의 이제 푸싱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65% 정도는 우측 대뇌 손상 환자였고요. 35% 환자는 좌측 대뇌 방구 손상 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측 대뇌 방구 손상 환자분들 중에 80% 정도는 니그렉트를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니그렉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좌측 대뇌 방구 손상 환자분들 100% 전부 다는 이런 니그렉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더 아파지아를 보이는 경향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푸싱 신드롬이 니그렉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니그렉트랑 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니그렉트가 꼭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우측 대뇌 손상으로 인한 니그렉트나 아니면 좌측 대뇌 방구 손상으로 인한 아파지아가 푸싱이랑 같이 자주 일어나는 건 맞긴 하지만 높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런 니그렉트나 아파지아 모두 다 그런 푸셔 신드롬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니그렉트나 아파지아 아니면 엔세포니시아 이런 증상들이 이런 푸싱 신드롬이랑 같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그런 뇌 구조물들,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뇌 구조물들이 좀 밀접하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푸싱 신드롬은 어떤 구조물이, 뇌 구조물들이 손상을 당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가 궁금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푸싱 신드롬이 니그렉트랑 관련이 있다라고 추측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당연히 니그렉트를 담당하고 있는 뇌 구조물이
이런 푸싱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PT들도 이 페리에탈 로브, 그러니까 오른쪽 대뇌방구의 마루 옆 있는 부분이 이렇게 손상을 당하면 푸셔 신드롬이 나오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연구를 해봤냐면 푸셔 신드롬이 있는 그런 입원 환자분들의 MRI랑 CT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 분석을 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임박이 된 부분, 그러니까 오버랩이 되는 부분, 공통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본 거죠. 푸셔 신드롬이 나온 환자분들의 공통적으로 손상된 부위랑 푸셔 신드롬이 나오지 않은 환자분들의 손상된 부위랑 비교를 해봤더니 푸셔 신드롬 나온 환자분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 포스테로라테랄 살라무스 있는 부분이 손상된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그 논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 그림이고 이 논문에서 참고한 레퍼런스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건데 A 그림 보시면 라이트 브레인 그 데미지에서 푸셔 신드롬 환자의 뇌 사진이고요. 밑에는 오른쪽 대뇌방구 손상 환자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푸셔 신드롬 없는 환자분들 사진이고 밑에는 좌측 대뇌방구 손상 환자분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푸셔 신드롬 있는 분들은 다 이 부위,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여기 네모친 박스 있는 부위가 손상이 당한 게 보이는데 그 부위가 바로 포스테로라테랄 살라무스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을 통해서 포스테로라테랄 살라무스 있는 부분이 우리 몸의 업라이트, 그러니까 바디 업라이트 하는 데에 관여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테로라테랄 파트에 있는 살라무스가 어디인지 아마 조금 잊으셨을 것 같아서 또 그림을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스테로라테랄 살라무스 부근은 여기 벤트랄 포스테리얼 부근 그리고 위쪽에 있는 라테랄 포스테리얼 부근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벤트랄 포스테리얼 라테랄, 벤트랄 포스테리얼 메디알 여기 핵 두 군데랑 그 위쪽에 있는 라테랄 포스테리얼 여기 부분 요 세 군데를 지금 이 논문에선 이 세 군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포스테로라테랄 파트 이 부분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전정신경로에서의 그냥 중개소 역할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중개소 역할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포스테로라테랄 살라무스는 단순한 중개소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업라이트 바디 포스처를 조절하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푸셔 신드롬 환자분들은 이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손상이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구조물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베스티뷸라 컬텍스라고 알려진 포스테리어 인슐라랑은 조금 더 구별된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신경해부학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 글로는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옆에 지금 이게 전정신경로예요. 그래서 베스티뷸라 아까 패스웨이를 보여준 건데 그래서 뇌줄기에서 컬텍스 겉질까지 가는 신경로를 보여준 거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점 찍혀서 연접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연접하는 부분이 살라무스를 표시한 거고 이 살라무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벤트럴 포스테리얼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중개소 역할만 하는 줄 알았던 이 살라무스 부분이 알고 보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고 만약에 단순하게 얘가 중개소 역할만 했었던 거라면 최종 도착 지점인 이쪽 부분
여기를 인슐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베스티불라 콜텍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손상을 당했다면 똑같이 그러면 푸셔 신드롬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인슐라 콜텍스, 여기 인슐라가 손상된 분들은 시각적인 수직 개념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푸셔 신드롬이 나오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스티불라 콜텍스가 손상당하신 분들은 비주얼 버티컬이 틸트 되어 있지만 컨트라버시브 푸싱 신드롬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근데 포스테로라테랄 살라무스가 손상당한 분들은 그 반대로 비주얼 버티컬은 정상이지만 푸셔 신드롬이 나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가 단순히 중개소 역할을 하는 그냥 단순히 거쳐가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조절하는 우리 몸 자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 디스아키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기능 해리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기능 해리라는 말이 어떤 부위가 하나가 손상이 됐는데 거기만 손상된 게 아니라 거기랑 좀 동떨어진 다른 부위가 같이 손상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시상이 손상된 거잖아요. 결국 푸셔 신드롬 환자가 시상이 손상이 됐는데 이 시상뿐만 아니라 겉질, 그러니까 멀쩡하던 대뇌 겉질 부분도 같이 손상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논문 내용대로 보시면 살라무스에 있는 핵들에 대한 손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벤트럴, 포스테리얼, 메디알 그리고 라테랄, 포스테리얼 부분 여기죠. 벤트럴, 포스테리얼, 라테랄, 벤트럴, 포스테리얼, 메디알 이 부분이 손상당한 푸셔 신드롬 환자분들은 이 칼텍스 부분도 멀쩡했던 칼텍스 부분에 대사 기능도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또 기능적인 것도 또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벤트럴, 포스테리얼, 라테랄 그리고 벤트럴, 포스테리얼, 메디얼 핵들이 프라이머리 소마토 센서리 칼텍스, 그러니까 1차 몸 감각 영역 그리고 2차 몸 감각 영역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 옆에 있는 라테랄 포스테리얼 핵은 뒤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 그래서 여기 페리에탈 러브 마루엽의 위쪽과 아래쪽 부분에도 손상을 가지고 온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질 대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연구를 해보면 아마 푸싱 신드롬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 기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푸셔 신드롬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기전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 수직 개념하고 시각적 수직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실험자가 먼저 어떤 걸 실험을 했냐면 푸셔 신드롬 환자에게 업라이트 포지션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똑바른 자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서 먼저 실험을 해봤는데 이 환자에게 실험실에서 일단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의자에 앉아서 실험 환자에게 본인 몸이 똑바로 된 것 같았을 때 스톱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환자가 자기 몸을 이제 똑바르다고 인지한 각도를 이렇게 측정을 한 건데, 이게 다 실험을 하고 봤더니 푸셔 신드롬이 있는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업라이트 포지션이 보통 18도 정도, 뇌 손상된 쪽으로 18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를 업라이트 되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눈을 감았을 때 뇌 손상 측으로 약 18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를 본인 몸이 똑바르다고 느꼈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환자분들에게 시각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시각적인 것을 똑바른 거를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는 이게 똑바른지 어떤 게 똑바른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거는 다 정상적으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은 삐뚤어졌지만 환자들한테 주변에 있는 그런 비주얼 큐, 시각적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 몸을 다시 똑바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는 그게 똑바로 이렇게 다시 정렬이 가능했다는 거죠,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본인 몸이 삐뚤어져 있던 거를 주변을 보고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었대요. 거기다가 다시 주변을 어둡게 해놨을 때는 이 환자분들이 주변이 어두워져도 똑바로 앉았을 때나 아니면 기울어지게 앉았을 때나 그 시각적인 수직 개념은 그대로, 그러니까 손상당하지 않고 그대로 잘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이런 푸셔 신드롬을 가지고 있던 환자분들이 비주얼적인 것 그리고 전정계에 관한 것들은 손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푸셔 신드롬 환자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환자분들은 시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그런 개념, 수직 개념하고 그리고 몸에 대한 그런 수직 개념하고 서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내 몸은 이게 똑바른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똑바른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푸셔 신드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일반적인 이제 bedside 컨디션,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시각적인 수직 자세에 대해서 뭔가 몸을 정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중력에 대해서도 몸을 정렬하지도 않고, 어떤 중재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몸을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각적인 것과 몸에 대한 수직 개념에 대해서 미스매치 됐을 때만 그게 서로 맞지 않을 때만 보상하는 작용으로 이런 푸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이런 푸싱이 만약에 비주얼 인풋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눈을 감게 되면 이런 푸싱이 디미니시, 그러니까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을 뒷받침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가 주변에 뭔가 시각적인 것을 없애고 또 환자가 기울어지게 두면은 환자가 푸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치료사가 다시 눈을 뜨게 하고 환자를 똑바로 앉히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이제 뭔가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걸 느끼면서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저항하는 푸셔 신드롬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푸싱 신드롬은 환자가 예기치 못한 어떤 밸런스가 깨지는 거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환자가 아까 업라이트가 본인이 똑바르다고 느낀 게 18도 정도 뇌 손상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뇌 손상된 쪽으로 18도 정도 기울어진 쪽이
본인이 똑바르다고 느끼고 있는 쪽이었는데, 근데 이 본인이 이제 똑바로 앉으려고 하거나 뭐 서려고 하거나 하면 너무 COM이 건축 쪽으로 너무 많이 이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균형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한측으로 확 밀어버리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COM이 너무 건축으로 이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한측으로 몸을 갑자기 확 밀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푸싱 신드롬이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재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 시각적인 개념들은 손상이 되어 있지 않고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비주얼 큐, 손상당하지 않은 그런 시각적 수직 개념은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주얼 큐를 이용해서 아마 도와주면 자세를 다시 똑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푸시 신드롬 환자분들은 그걸 자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와도 자기 몸을 스스로 업라이트 하는 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몸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푸시 신드롬 환자분들은 기울어진 이런 자세 개념하고 그리고 손상당하지 않은 수직 시각 개념하고 서로 이렇게 매치가 안 맞는 불일치 때문에 이런 푸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푸싱으로 인해서 이렇게 업라이트 바디 포스처 만드는 데에 이렇게 어려움을 보인다고 해요.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내 몸을 똑바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변을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대요. 그러니까 주변을 똑바로 보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베스티뷸러 시스템 손상 환자분들하고는 가장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베스티뷸러 시스템이 손상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은 똑바로 할 수 있는데 시각적인 것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이 푸싱 신드롬 환자분들은 시각적인 거는 정상이나 몸을 바르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중력을 통해서 몸의 위치를 아는 거랑 시각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몸의 위치를 아는 거랑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싱 신드롬에 대한 이런 푸싱 증상에 대한 진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으로 환자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환자의 포스처를 보고서 평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푸싱, 그러니까 미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마비 측 상하지를 가지고 밀어내는 힘을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수동적으로 교정하려고 하는,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는데 저항하는 것을 보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들은 모두 다 환자가 앉아있거나 선 자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또 자세히 보시면 바디 포스처 먼저 보시면요. 푸싱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앉거나 서 있을 때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인데, 이 환자의 몸이 긴 축이 마비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냥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이도 그냥 눈에 확 띌 수도 있고, 아니면 자세를 변경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워 있다가 뭐 앉는 동안 뭐 그럴 때 관찰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때 그 정도, 얼마나 심하냐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걸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심한 정도는 넘어지면서까지 기울어진 것을 이렇게 가장 심하게 보고요. 넘어지지는 않지만 옆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것, 그리고 넘어지진 않지만 조금 약하게 기울어진 것,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문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또 부록에 별도로 이렇게 평가 도구가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코어 이렇게 매기는 걸 보시면 마비측으로 넘어지지 않고 마비측으로 넘어지고 심각하게 경사진 자세를 1점으로 보고, 넘어지지 않고 심각하게 경사진 자세 0.75점, 넘어지지 않고 경미한 경사진 자세를 0.6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매기는 것도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마비측 상하지의 벌림과 펴 정도를 보고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비마비측 상하지를 가지고서 몸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환자분들이 앉아 있을 때에 건축손을 벌림하고 팔꿈치를 펴해서 몸 옆으로 벌려가지고 어딘가의 표면에 닿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쭉 뻗어낸대요. 그러니까 밀려고 팔을 이렇게 닿는 곳을 찾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발이 땅에 닿아 있을 때도 보면은 다리가 에비덕션 돼 있고 니랑 힙 조인트도 익스텐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특징들도 시각적으로 그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그냥 쉬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벌림 펴 되어 있으면은 좀 심각하게 뻗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자세를 변경하는 동안에만 이런 뻗치는 자세가 나온다고 하면 0.5점으로 아까 이미 쉬는 동안에도 뻗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항의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몸을 다시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교정에 대해서 저항을 나타내는지를 보는 건데요. 환자를 업라이트 포지션으로 우리가 치료사가 다시 기울여 줄 때, 그러니까 똑바로 만들어 주려고 할 때 보는 건데, 이런 웨이트를 논파라틱 사이드로, 그러니까 비마비측으로 다시 웨이트를 옮겨서 몸을 똑바로 해주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환자가 저항을 보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푸시 신드롬이라면 당연히 저항을 보이겠죠. 그래서 환자가 비마비측 상하지를 이용해서 펌을 통해서 이렇게 저항감을 나타낸다면 푸셔 신드롬인 거고요. 이런 저항을 보이지 않을 때는 0점으로 푸셔 신드롬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록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세 가지 특징들을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세랑 푸싱, 밀어내는 힘, 그리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자세를 교정해 주려고 할 때 밀어내는 그런 저항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Clinical Scale for Contraversive Pushing이라고 해서 SCP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푸싱 신드롬이 있는지 진단을 할 수도 있고, 그 푸싱 신드롬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푸싱 신드롬에 대한 예후가 어떤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푸싱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푸싱 신드롬으로 이게 스트로크가 돼서 환자분들이 처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푸싱 신드롬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 의식 수준이
의식 수준, 그리고 팔다리의 마비 수준, 그리고 펑션 수준 이런 것들이 푸쉬 신드롬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손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로사이콜로지컬한 다른 문제들, 뭐 아파지아나 니그렉트 이런 문제들과는 다르게 다행히도 푸싱은 뇌에서 이런 보상이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발병되고 한 6개월 정도 후에는 이런 게 다 보상이 돼서 푸싱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푸시어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 거의 대부분 회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후가 좀 좋은 편이고요. 그 재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대요. 근데 하나 좀 중요한 거는 푸싱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푸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같은 기능 수준에 도달하려면 3.6주 정도 조금 더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 수준에 도달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푸싱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조금 더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PT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거는 이런 뭐 가만히 기다리면 어차피 푸싱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푸싱 기간이 조금이나 더 빨리 짧아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에 대한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푸싱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중력에 대한 그런 몸 감각에 대한 게 손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호리존탈 포지션에서 하면 안 된대요. 당연히 중력에 노출된 자세, 즉 뭐 앉은 자세, 선 자세, 걷는 자세에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는 것은 손상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똑바로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을 보면서 본인 몸을 교정하는 그런 능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자발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똑바르다고 느꼈던 게 그죠? 봤더니 기울어져 있더라. 그죠? 이런 것들을 일단 보여줘야 되고요.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죠? 깨닫게 해주고 앉는 동안, 서는 동안, 그렇게 환자가 움직이는 동안 그들이 이렇게 몸을 똑바로 했는지를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시각적인 도움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넘어지지 않고서 이제 업라이트가 가능하다면 환자분들은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갖고 다른 뭐 팔다리를 뻗치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밀어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치료 방향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중재에 대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중재 계획을 짜는 건데 첫 번째는 환자분들에게 본인 몸 상태를 본인 몸에 기울어진 상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본인 몸 상태를. 그리고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본인 몸이 주변 것들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똑바른 자세가 과연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보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 몸에 이렇게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피드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피드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치료사의 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에서는 뭐 기둥 아니면 뭐 문 프레임, 뭐 창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 몸을 직각으로 수직으로 맞출 수 있게
계속 연습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몸을 바로 세울 수 있게 계속 해줘야겠죠. 앉은 자세, 선 자세 이런 자세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자세가 도달했다면 이제 그런 자세를 어떤 액티비티 하는 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이런 순서로 재활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스터디 내용이었고요. 더 추가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완해 주실 내용 있으실 것 같아서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푸셔 신드롬은 우리나라 말로 밀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뇌졸중 환자분들은 마비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보다는 건축으로 몸을 기울여서 마비 쪽으로 기울이면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부분은 건축을 사용해서 많이 보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밀기 증후군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마비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급기야는 넘어질 때까지 이렇게 밀고 똑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밀치고 마비 쪽으로 계속 몸을 기울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몇 명의 얼마만큼 많은 환자분들한테 밀기 증후군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쨌든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초기에 주로 많이 생기고 이후로 갈수록 많이 없어지는 건 사실인데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의 대부분은 초기에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면 그게 오래도록 지속돼서 기능적인 거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 inattention이라고 하는 건 환축에 대한 주의 집중에 대한 게 아주 심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센서리, 감각마비가 굉장히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생길지는 막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뭐 10% 정도라고 하면 한 10명 중에 한 명일 거고 뭐 63%까지 굉장히 많이 보고도 되어 있네요. 물론 이게 진단 기준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거지만 10분의 1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를 보면 그나마 가장 최신 거를 보게 되면 대략 15% 정도의 환자분들한테 마일드, 경하든 아주 심하든 간에 많이 푸셔 신드롬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특히 주치의가 푸셔 신드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앉고 서고 걷는 모습을 봐야지만 푸셔 신드롬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물리치료 의사들에 의해서 이분이 푸셔 증상이 있다라고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앞에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게 왼쪽 뇌든 오른쪽 뇌든 뭐 크게 비율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최근의 견해에서는 상당히 오른쪽 뇌 병변일 때 푸셔가 많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좌측 뇌와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뇌는 특히 우뇌에서는 공간 지각력을 주로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감각이 우뇌가 망가지는 경우에 상당히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즉 좌측 편마비 환자분들한테 공간 지각력이 많이 떨어져서 편측 무시, 헤미 니글렉트도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푸셔도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푸셔 신드롬이 정확하게 왜 생기는지 신경학적으로 왜 생기는지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까 충분히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이 수직에 대한 지각력이 좀 많이 다친 게 아닌가. 근데 반면에 시각적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눈을 뜨고서 신체 방위에 대한 거를 잘 맞출 수 있는데 머리 뇌에서는 시각적인 거는 뭐 괜찮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수직 개념에 대한 게 손상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둘 간의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레벨에서 이거를 통합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푸셔 신드롬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셔 신드롬 자체는 비교적 예후는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만 지나면 그래도 많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6개월 차이, 뭐 3주 차이, 뭐 그건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만성화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그 뭐 3, 4주라고 하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쭉 계속 남아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직 방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능적인 훈련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셔 신드롬의 그 증상들이 해결이 되기까지는 물리치료사가 적극적으로 환자분에 대한 기능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셔 신드롬이 있으면 자세라든가 균형에 대한 것 또는 기능, 보행 이런 것들을 잘 배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한 푸셔 신드롬은 빨리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 수직 방위, 지면에 대해서 몸을 수직으로 라이트로 수직으로 유지하는 그런 거 느낌이 이상하게 한 18도 정도 환측으로 틀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감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가설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각, 베스티불라, 안뜰 감각. 여기 베스티불라 그러면 크게 위치 감각, 운동 감각입니다. 특히 몸뚱아리가 아니라 머리에 대한 위치 감각, 머리에 대한 운동 감각, 즉 머리가 기울어져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 뒤로 제껴 있는지 그런 위치를 감지하는 것,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위치랑 운동 감각을 감지해 주는 게 베스티불라 안뜰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안뜰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머리에 대한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감각을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시각적인 거랑 안뜰 감각이 두 개가 다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가끔 감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택시를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신호등이 바뀌면서 옆에 있는 버스가 앞으로 쭉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안뜰 감각은 그대로 있지만 시각적인 것 때문에 감각 혼동, 감각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랑 안뜰 감각이 서로 통합되는 거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안뜰 감각에 있습니다. 안뜰 감각 수용기 귀 안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균형에 대한 지각을 잘못 감지하게 되면 상당히 또 이렇게 그 밀기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또 두 번째 가설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세, 수직, 방위에 대한 거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이게 세 번째 가설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맞든, 두 번째가 맞든, 세 번째가 맞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참 명확하게 푸셔 신드롬이 밀기 증후군이 왜 발생하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설명하기 쉬운 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각적인 입력이라든가 시각적인 입력 정보를 처리하는 거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푸셔 신드롬을 치료하려고 하는 치료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요, 살라무스에 대한 겁니다. 살라무스. 주로 살라무스는 커다랗게 구성된 핵 덩어리입니다. 핵 덩어리입니다. 살라무스는 여러 가지 핵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살라무스에는 특별하게 뇌 특정 부위로 가는 핵들도 있고, 다시 말해서 뇌에서 보게 되면 뇌 영역 중에서 자기 고유한 특정 기능을 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쪽은 감각에 해당되는 부위이고 여기 뒤는 운동 중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쪽에 있는 핵에서는 이렇게 운동 중추로 이렇게 신경을 보내주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감각 중추로 신경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바꿔서 얘기했네요. 이 앞쪽이 운동이고요. 뒤가 감각입니다. 감각.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은 운동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은 감각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뇌에 특별한 기능을 하는 부위로 보내주는 핵들, 그 시상 핵들도 있고 주로 이 뒷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뇌 특정 기능을 하는 뇌 부위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라색 쪽 여기는 특정 기능이 아니라 넓게 퍼져서 여러 가지 감각, 운동 정보들을 통합해주고 이어주는 신경 회로들이 많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시상 뒤쪽, 가쪽에 있는 핵들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연합거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연합거질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는 같은 회로를 공유하고 있는 시상 뒤쪽 핵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푸셔 신드롬 같이 수직 방위에 대한 지각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오른쪽 헤미스피어 오른쪽 뇌가 손상됐을 때 푸셔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뇌의 여러 부위랑 같이 연관된 부위가 그런 신경학적인 네트워크가 망가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에 대한 거는 아까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체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옆으로 넘어지는지 그리고 건축팔이 벌어지고 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한측으로 밀기 위해서 팔다리가 벌어지면서 익스텐션 되려가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보이는지 그것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패시브하게 물리치료사가 기울어진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얼만큼 저항적인지 즉 수직 방위로 돌아오지 못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몇 가지 평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이름을 치게 되면 그대로 다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푸셔 환자분들 그런 증후군들이 있는 환자분들을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글에서 평가 도구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벙케 라테럴 펄션 스케일 BLS라고 하는 스케일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항목마다 다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 자세를 교정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방금 논문에 나왔던 SCP, Scale for Contraversive Pushing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수가 0점에서 1점 포인트까지 4단계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점수별로 그 정의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논문에서 이 SCP라고 하는 척도를 소개한 거 봐서는 굉장히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걸로 표준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봤던 BLS라고 하는 거, 벌케, 라테로 펄션 스케일, 요것들이 좀 더 민감하게, 좀 예민하게, 더 잘 밀기증후군 환자분들의 증상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당히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BLS라는 그 평가 도구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환측으로 기울어지는 거 이거를 다시 바로 잡아올 수 있게 업라이트가 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일단은 주로 대부분이 비주얼 피드백을 사용을 합니다. 몸은 기울어지언정 시각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한 노력들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그 밀기증후군 치료 그 논문들이 대부분 비주얼 피드백을 사용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서 내가 전체적인 환경 내에서 나의 몸의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기울어진 거를 똑바로 잡을 수 있게 시각적인 큐라든가 피드백을 줘가면서 주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일에 푸쉬 환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시각적인 보상, 시각적인 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수직 구조물에 대한 거를 설치를 해주거나 수직 구조물이 있는 데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매트에서 가만히 앉아서 치료하기보다는 문이 있으면 문은 이렇게 수직 구조물이 소직선이 있는 거잖아요. 문이 있으면 문 앞에 앉혀놓으면 문의 그 수직 구조물에 대해서 내 몸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정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요. 아니면 벽이나 거울에다가 일직선으로 쫙 선을 그으세요. 테이프를 이렇게 쫙 붙여놓으시면 환자분들께서 그걸 보고 기준선으로 삼아서 내 몸의 위치를 잘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가 이렇게 비주얼 피드백, 그런 식의 비주얼 피드백을 꼭 사용해서 어떤 이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들이 이렇게 억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직접 본인들의 버티칼에 대한 지각이 손상됐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시각적으로 주변을 환경을 봐가면서 시각적으로 봐가면서 잘 잡을 수 있게 전체적인 환경 내에서 내 몸의 위치를 수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시각화 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한 거 그리고 기능적인 활동들을 연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리치료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푸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미드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다른 기능 훈련,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 날수를 더 길게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푸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길게 오래 가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오래 가게 되면 전혀 기능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소개하는 치료 방법들, 치료 활동들은 사실 이게 정확한지 많은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홈페이지에서 푸셔 신드롬에 대한 것들을 치료하는 전략에 대한 거를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비주얼 피드백을 통해서 버티칼, 수직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는 잘못됐고 환경 내에서 수직은 이거야 라고 본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거울에다가 또는 벽에다가 수직선을 쫙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이 손에 대해서 내 몸을 일자로 만들고 내 몸의 양쪽을 대칭적으로 가져가려고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벽 모서리에서 딱 기대고 서 있으면 한쪽으로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앞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립한 상태에서 팔 동작이라든가 다리 동작을 연습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요거는 지금 왼쪽 편마비입니다. 왼쪽 편마비. 왼쪽 마비입니다. 스탠딩 프레임에서 억지로 이렇게 세워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때 한측 팔을 이렇게 높게 해주면 또는 한측 다리를 높게 해줘서 이렇게 약간 한측 팔다리를 높게 해주면 몸은 자동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살짝 건축적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꾸 한측으로 수직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 있는 거를 건축으로 살짝 옮겨서 정확히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것도
그냥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건축 사이드로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수직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체중 지지. 한쪽으로 계속 옆으로 몸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체중은 자꾸 환축에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건축으로 환축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더더욱 체중 지지는 환축으로 가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축으로 제약되어 있는 거를 건축으로 약간은 지향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몸을 기울여서 이쪽으로 또는 이쪽 골반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축 다리도 이렇게 꼬아서 위로 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적으로 건축 지향성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동작도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이게 환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살짝 공 같은 거를 놔두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물론 여기서 치료 목적은 환축을 더 쓰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직에 대한 지향성을 완전히 건축으로 가 있는 거를 환축으로 살짝 바꿔주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향성이 좋아져서 수직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상태에서 더 중심 트레이닝을 하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의 것들은 많이 하시죠. 환축발을 깍 찍힌 다음에 건축 방향으로 딱 해서 요쪽 건축 한축으로 체중을 건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건축 오리엔테이션, 수직 오리엔테이션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건축으로 지향해주는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환축,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으로 몸을 살짝 체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축 지향성이 건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닐링에서도 살짝 약간 환축을 높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건축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치료 선생님께서 억지로 이쪽을 막 밀어주지 않아도 본인께서 스스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물론 체중 지향성이 약간은 건축으로 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건축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버티칼 개념을 설립하기 위해서 건축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건축으로 좀 지탱을 해서 몸을 약간 기울여 서 있는 거, 또는 이렇게 심하게 환축으로 기울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 보행 훈련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손잡이 높이를 다르게 하는 거죠. 건축을 좀 낮게 하게 되면 건축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몸을 건축을 살짝 숙여서 건축으로 가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에 병원에 있는 평행봉이 양쪽 손잡이 높이를 좀 달리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약간 건축을 좀 낮게 유지해서 잡고서 보행 훈련하게 되면 보행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우예요, 예우. 예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습니다. 대부분 6개월 이후까지 보여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되게 3, 4주 정도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이거는 케이스 시리즈인데 2년까지도 푸시어 신드롬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기능적 예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초기에 적절하게 밀기증후군, 푸시어 신드롬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잘 못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에 따라서 푸시어 신드롬을 빨리 줄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예후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6개월 내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니까 푸시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은 사람들일수록 푸시어가 있으면 더 예후가 좋지 않더라 이거예요. 단지 운동마비만 있다. 푸시어랑. 그러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27개월 내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마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더라. 한 2개 정도가 더 있더라. 그거는 대부분 이제 60%는 회복이 되고 40%는 뭔가 푸시와 관련된 증상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운동마비도 있고 고유감각도 손상되어 있고 시지각계에 대한 것도 손상되어 있고 또는 반맹증까지 있다. 그러면 60%는 회복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반되어 있는 안 좋은 증상들이 있으면 이거는 예후가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손상된 숫자가 증상들 숫자가 많으면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 해서 선생님들이 그 환자분들 예후를 판단할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논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몇 가지. 푸셔 신드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리치료를 한 거 2004년도 거니까 비교적 좋은 논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이 되게 좋은 저널이에요. 일단 케이스 리포트예요.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쭉 저자들이 치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렇게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라테랄 쪽으로 골반을 기울이는 거 또는 건축으로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건축으로 짚고 서는 거 또는 건축팔로 기능적 활동을 하는 거 뭐 등등등 해서 하여튼 치료에 대한 방법들을 굉장히 연구해서 또 말로써 피드백을 주는 거 등등 뭐 물리치료사가 이거를 고안을 했습니다. 만일에 선생님들께서 푸셔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 외에도 이 논문을 찾으시면 이 논문에 쓴 방법 그대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료가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 효과를 보니까 즉각적인 효과는 있었어요. 치료하자마자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시각적인 청각적인 피드백을 사용하니까 즉각적인 효과는 있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시각적인 거 또는 이런 피드백만 쓸 때보다는 이게 같이 쓸 때 아까 그 시각적인 피드백 플러스 아까 물리치료 프로그램 같이 쓸 때 조금은 더 좋은 것 같더라라고 하는데 즉각적인 효과라고 강조를 한 거는 롱텀한 효과에 대한 건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실험 논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헌 고찰을 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주로 이제 그 푸셔 신드롬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한 거를 물리치료적인 방법들에 대한 거를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로봇 게이트 트레이닝은 푸셔가 있어도 할 수가 있지요. 안전하게 이렇게 바디 웨이트 서포팅 서스펜션 시스템을 달아놓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로봇 시스템이 팔을 규칙적으로 움직여 주잖아요. 그래서 로봇 어시스티드 게이트 트레이닝 하는 게 푸셔 신드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앞에서 누누이 나왔던 거 시각적인 피드백을 쓰는 게 확실하게 푸셔 신드롬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전기 자극 치료입니다. 안뜰 시스템에 저강도 직류를 통전을 시키면 이게 푸셔 신드롬의 효과를 좀 봤다라고 나오고 푸셔뿐만 아니라 편측 무시에도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물리치료 시스템에서는 이제 피드백을 줘서 하는 것들 또는 전반적인 이완 훈련, 피드백 훈련, 보행 훈련 같이 막 결부시켜서 하는 거 그리고 건축으로 걷는 스태핑, 라테랄 스태핑 하는 거 등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 이런 에비던스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니까 참 좋아진 것 같더라. 사실은 푸셔라고 하는 증상들이 개별적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환자분들 증상들이 모두 일정하게 동일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증상 정도도 틀리고 반응 양상도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 그룹으로 스터디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명, 뭐 2명, 3명 아니면 소규모 그룹을 통해서 해서
그 논문들의 결과가 100%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논문인데, 그래서 싱글 서브젝트 디자인에서 3명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저자가 비주얼 피드백 그리고 또 포스추럴 버티컬 트레이닝에 대한 거를 고안을 했어요. 본인들이 고안한 거를 비주얼 피드백을 같이 섞어서 하는 게 효과적일까? 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바닥에 발을 완전히 딱 붙여놓고 웨이트 베어링 할 수 있게 하고 약간은 환측발이 묵직하게 무겁게 느끼도록 샌드백, 모래주머니를 달았고요. 그리고 체중 웨이트 베어링에 대한 거 양쪽으로 균등하게 지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센서리 프로프리오셉티브 감각 훈련을 시켰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어떤 피드백에 대한 거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이 논문의 결론은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안 주는 것이 조금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 논문에서는 이제 비주얼 피드백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논문은 또 특징적으로 피드백을 빼고 아까 고유감각 훈련을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겠다라고 했는데 3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논문의 결론은 뭐 크게 신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의 논문의 추세는 비주얼 피드백을 이용해서 물론 거기다가 다른 치료 프로그램도 같이 막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비주얼 피드백이 굉장히 핵심적인 훈련 요소가